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에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10가구 중 9가구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 땅을 찾기 어려운 서울 도심에서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등을 자녀에게 넘겨준 증여자 가운데 5, 60대의 비중이 70세 이상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 환경이 변하면서 수도권에서 증여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은평구 응암동 675번지 일대를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신속 통합기획 대상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최고 27층 1,120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이제는 월급날보다 월세 낼 날이 더 걱정이 된다, 기다리게 된다라는 세입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월급을 받아도 그 월급의 큰 상당 비율을 월세로 낼 만큼 월세 비중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월세 이런 상승 흐름 계속해서 고착화될 것인지, 과연 서민들의 이런 안전한 주거는 어떻게 해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세입자로서 앞으로의 삶이 고민되신다면,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해결책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어떤 고민이든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된 곳들이 서울에만 해서 이제 389곳 구역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163구역이 다시 이제 또 발빠르게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바뀌게 된 이유들이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비 사업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쪽이었다면, 이제는 좀 사업을 지원해주는 이런 쪽으로 아예 지금 서울시의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도 이제 지자체의 시각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이죠. 주민들 위주로서 좀 현실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보도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초고가 아파트들,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런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좀 뵈면 같이 그런 것들 때문에 같이 그냥 가슴이 좀 벌렁벌렁 한다든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데 정말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 프로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강남에 이 비싼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들 몇 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정권에서는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초고가 아파트들이 너무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건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우리가 부안해동 하듯이 마치 아파트 가격이 큰일 날 듯이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 제가 짚어드렸듯이 서울의 지금 저층 노후주택지들은요, 엄청나게 발빠르게 주택 공급의 일환으로서 정비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리죠. 이런 중차대인 시기에 괜히 부안해동에서 그냥 고민 안 해도 될 것들을 같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좀 그런 시간들을 해소하는 시간, 고민을 좀 덜어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 상황에 너무 부안해동하지 말고 과연 내가 갈 길이 어디인지 좀 꿋꿋하게 계획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 이야기 나눌 거고요. 그리고 정말 요즘 이 상황 속에서 고민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셔서 또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당장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미나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네, 바로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지금 서울시에 대한 어떤 주택 공급 자체가 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사실 정비 사업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개발지들 이런 쪽들이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특히나 이런 재개발을 염두에 둔 이런 뭐 비아파트 쪽에는 지금 규제의 어떤 그 여파가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고개를 돌리셔서 하는데 그러면 좋아. 그냥 그런 쪽이 어느 정도야. 그래서 방송 쪽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뭐 세세하게 알려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아싸라게 다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종희 소장이 생각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사업성 충분히 수익성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사업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도움 되실 거니까요. 투자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뭐 많은 돈 필요 없거든요. 뭐 2억 전후로 이런 어떻게 보면 소액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진짜 오시면 물건 자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아껴뒀던 물건들도 좀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와서 좋은 정보 함께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의 그 지역적인 분석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 2억 정도의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도 그런 지역도 일러주신다고 하니까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 2주택자예요. 네. 이제 지금 현재는 지금 저기 상계동에 네. 덕산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예, 이 그 두 개 중에서 이게 좀 싼 집이라서 이걸 먼저 처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갖고 있어도 그냥 괜찮은 건지. 네. 예, 하나는 근데 더 이게 어디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는 반포에 그 먼저 구입을 했어요. 네. 그거 구입을 하고 박근혜 정부 때 미분양 아파트 하나 더 사도 네. 양도소득세 6억까지는 예, 면제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네. 그 당시 두 개를 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반포에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이거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거주하신 집에 이 상계동 벽산 아파트는 그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오르니까 예, 이걸 예. 좀 이제 다주택이라 고민이 돼서 이걸 매도해야 하는 게 아닐지 네. 아니면 계속 그냥 가져가 볼까 어떻게 네.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소장님께 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상계동에 벽산 아파트 갖고 계시다고요? 네네. 네, 여기 지금 거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뭐 노인네라서 저도 그냥 편해요. 둘이서 사니까. 네. 벽산 아파트를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어쨌든 반포 거는 가지고 가실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 벽산 아파트를 어떻게 처분을 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지금 여기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벽산 아파트는 워낙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이게 80년대, 1989년이잖아. 그쵸? 네,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쨌든 오래되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가 재건축을 염두를 하면서 지금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요게 좀 궁금하실 건데 일단은 우리 상계 벽산 아파트의 그냥 최대 장점은 요 상계역 그냥 넘어지면 코 닿을 때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초 역세권인 거예요. 네. 요거 자체가 가장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전체적으로 이 뒤쪽으로 보면 요 벽산 아파트 뒤쪽으로 해갖고 저 위쪽은 당연히 상계 뉴타운이 이제 꾸려지는 거고 우리 벽산 아파트 뒤쪽으로 해서도 신통 뭐 재개발 구역들이 지금 막 구역 지정되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쪽 자체가 다 이제 아파트가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서 맞은편 쪽으로 보면 중계동이니 저쪽으로 이제 상계동이니 보면 즉 우리 상계 벽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막 그 슬럼화돼 있는 저층 노후주택지에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어디 가서 서울에서 막말로 이렇게 아파트 예. 생활권에 초역세권에 그다음에 또 여기 동북선 이제 또 내년 말로 연기가 되기는 했지만 네. 이 동북선 개통에 대한 또 호재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기도 할 거고 네.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벽산 아파트 자체는 막 얘를 뭐 팔거나 말거나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돈으로 이만한 주거 생활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아파트이긴 한데 재건축을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재건축이 지금 1989년에 지어졌는데 지금 예비안전진단 이제 갓 통과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을 그러니까 뒤집어 말한다고 하면 재건축 사업이 사실은 쉽지 않아. 이 아파트가. 네. 용적률 자체가 거의 뭐 28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16평에서 25평까지가 대부분의 세대수고요. 네. 30평짜리인가 29평짜리인가가 몇 세대 되지 않거든요. 한 3, 40세대뿐이 네.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초소형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예요. 네. 이런 아파트들이 용적률 자체는 거의 뭐 제가 알기로 한 280% 가까이 되는데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업성 자체가 그렇게 뭐 앞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 벽산 아파트가 지금 여기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역세권 활성화를 접목을 해서 그러니까 역세권에 대한 그러니까 임대를 더 많이 좀 뽑으면서 요렇게 해갖고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 받아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난한 세월이 필요해. 굉장히 오래 걸릴 일이에요. 네. 바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이 상계 벽산을 지금 팔아요 말아요. 그러니까 이 상계 벽산 아파트에다가 중점을 두지 마시고 지금 반포에 갖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계시잖아요. 네. 이 반포에 어차피 양도세는 이제 혜택을 받았으니 보유세가 지금 막 현 정부에서 뭐 대통령 이하 막 전 정부에서 지금 막 보유세에 손을 대겠다 어쨌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1주택자 단일 명의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2억인 거고요. 인별과세다 보니까 인당은 지금 9억씩 공동 명의로 했다면 9억씩 나눠서 해서 요게 18억까지는 이제 보유세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종부세에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유세 무섭다고 하는 게 종부세거든요, 지금. 네. 아, 근데 저 혼자 돼 있어요. 단일 명의면 12억까지란 말이에요. 12억까지야 공시지가가. 네. 근데 이 공시지가가 지금 종부세 어떤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으나 종부세를 내셨다고 하면 요게 만약에 벽산 아파트가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네. 2주택이 조정주 대상 지역에 2주택으로 해서 다주택자 종부세로 해서 요게 이제 중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목소리 잠깐 들어보면은 그렇게 젊게 들리지는 않아요. 제 목소리, 제 귀에. 네네. 그럼 연배가 맞아요.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따로 수익이 이렇게 있지 않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벽산 아파트에 거주하기는 괜찮다고 하지만 얘가 오름폭 자체가 이 종부세는 해마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많이 나와요. 글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팔자 말자는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아파트야. 상계 맞아요. 벽산은. 예. 그런데 내가 반포에 있는 거 보유세에 대한 게 내가 지금 따로 임대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금융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정리를 해도요.
크게 손해 안 봐. 괜찮아요. 네. 나한테 크게 득이 될 애가 아니라 오히려 약간은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아,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벽산 아파트는 뭐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예. 저는 이거 예. 갖고 계신다고 해도 앞으로 동북선 예. 들어선다, 여기 재건축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사실은 선 반영돼 갖고 가격이 다 잡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약간은 눌러버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이 못 뜨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추가 분담금도 많이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상태로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나는 고민 없이 그냥 거주하겠다 하면은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주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안 맞는다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리해서 좀 다른 길을 모색하시는 걸 뭐 충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생각하셨던 방향 그대로 한 채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집은 매도하는 거 정리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좀 빠르게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은 언제든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은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네, 제가 그 광주에 살고 있는데요. 네. 예, 그 자녀 명의로 한 2억 정도 투자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고양시 일산 센트럴파크 아파트하고 네. 지금 뭐 그 재개발 서울 재개발이 뭐 핫하다고 해서 답심리 모아타운 신축 빌라를 사는 게 괜찮은지 아니면 네. 일산 센트럴파크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그게 고민이 돼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 명의로 투자를 계획하시면서 2억으로 그러니까 좀 갭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아파트로는 서울이 아닌 이제 고향 일산 센트럴파크 아파트를 말씀 주셨고 네, 또 네. 하나는 답심리동 모아타운의 신축 빌라를 투자하는 것. 과연 네. 어떤 전략을 세워야 그래도 나중에 자녀가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을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광주에 네네. 사시는군요. 네네. 근데 사투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일단 네. 그 일산하고 지금 일산의 센트럴 아이파크하고 그 네. 답심리동에 있는 모아타운을 지금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두 군데를 첫 번째는 이제 그 입지적인 거, 그 다음에 물건적인 거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고 결론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입지적으로 보면 하나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 거고 하나는 서울 답심리동에 있는 건데 네. 이렇게 입지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수요가 네.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반해서 수요는 고정이지만 공급 자체가 또 워낙 쉬워. 그러면 네. 공급이 훨씬 크다 보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요 일산 같은 경우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광주에 거주하시면서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귀에 걸리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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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그냥 일산으로 와서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에 가족 단위로 거주를 한다 그러면 저는 찬성은 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과 네. 빌라 뭐 원룸, 투룸, 1.5로 이런 거에 거주하는 건 빌라와 거주하는 이 거주 자체가 달라요. 아. 네, 아파트 네. 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빌라 생활을 못 하거든요. 아. 그런데 네. 다행히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투자 쪽이란 말이야. 자녀 명의로 해서 네, 투자로 해서 맞습니다. 2억을 한 뭐 5년이고 10년이고 담가 놓고 이게 나중에 얼마나 불어나느냐. 요게 목적이시다 보니까 네. 네. 이건 답이 명확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아. 센트럴 아이파크 이가 요게 2018년에 지어진 아파트면서 세대수도 네. 굉장히 높아요. 많아요. 네. 네. 그런데 일산 자체가 주변에 보시면 공급적인 측면에서 먼저 보면 저기 운정도 아직 마무리 안 돼 있고요. 네. 지금 일산도 1기 신도시 지금 뭐 재건축한다. 신도시 특별법이다. 네. 막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이런 공급이 예정이 돼 있는 거고요. 네. 도시개발 계획도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옆에 바로 또 창릉이 준비하고 있잖아. 그렇죠? 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 자체적으로 굉장히 원활을 해. 네. 그러면 수요는 사실은 있는 거 나눠 먹기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네. 일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와서 거주하겠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옆에 창릉 신도시도 생기고 또 운정도 더 들어서고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수요가 나눠 먹기가 돼서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게 걱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쨌든 가격은 많이 우리는 안 오르겠네요. 네? 가격은 많이 안 오르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오르긴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일기 신도시 이제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제 어찌 됐든 사업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중에 속도가 가장 빠른 것들은 이주 수요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아, 네. 그런 그 이주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1-2년 뒤의 일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적어도 5-6년, 7-8년 뒤의 일이 될 텐데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정도가 돼야 사실은 2억을 넣었을 때 네. 전 한 2-3억 정도의 상승 여력? 아, 그러니까 전거 좀 회복할 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서 이주 수요가 나오고 해야 그리고 여기 지금 대곡역에서 지금 운정역 뭐 지금 뭡니까 GTX A 노선 자체가 지금 삼성역이라도 정차를 해야 우리 아파트가 21년도에 찍었던 이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다고 해야 내가 2억 넣고 사실은 한 2-3억 먹기 싸움인 것 같아요. 잘 된다고 해도. 그런데 지금 그에 반해서 그 동대문구에 있는 그 답심리동 같은 경우 재개발은 네. 2억을 지금 투자 금액은 똑같은데 네. 그리고 하나 더 뭐 이제 그 답심리 걸 보기 전에 하나 더 짚을게. 지금 자녀분이 미혼이세요? 아, 네. 지금 회사원이에요. 그러면 명의로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네. 일단 지금 그 일산에 있는 센트럴 아이파크를 하시게 되면 그냥 1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네. 지금 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혜택은 다 네. 끝나는 거야. 1주택자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에 반해서 사실은 지금은 그 답심리동에 있는 모아타운 신축 빌라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팁을 좀 드리면 일단 뭐 답심리가 그렇게 비싼 동네도 아니니까 6억 이하짜리로 신축 빌라를 지금 보시는 거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혼인 상황에서는 생애 최초라든가 다자녀라든가 뭐 신혼부부 특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기대해 볼 만은 한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거기에서 청약 1순위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청약 자격이 있단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한테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적인 네. 측면에서도 답심리동에 있는 재개발 구역에다가 투자하는 게 당연히 우선시 되는 거고요. 아, 네. 또 물건 자체도 지금 저희 이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자주 좀 보셨나 봐요. 아, 네.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 네. 답심리동은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 많이들 저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님들이 많이 언급하는 지역인데 네. 여기 보신 모아타운 보셨다고 하면 여기 답심리동 앞에 있는 두산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요 구역이 될 건데 여기를 네. 다른 말로 답심리동 36-5구역이라고 하면서 네. 여기 뭐 공청회 다 끝났고요. 주민 설명회 다 끝났고 지금 구역이 다 구역계가 정형화가 돼서 네. 조합원 수가 그러니까 사업성 자체가 너무 괜찮아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릴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속도랑 사업성이랑 그다음에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요게 이제 삼위일체가 돼야 좋은 사업장이거든요. 네. 근데 속도는 모아타운이야. 모아타운 보면 지금 시청자님도 들어보셨나? 저기 서울시의 모아타운 1호 선정 지역이 강북구 번동이에요. 아, 네. 거기가 지금 모아타운이 22년 1월에 선정이 됐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28년에 네. 1280세대인가요? 입주 예정이에요. 네. 그럼 6년 만에 입주하는 거예요. 네. 선정돼서 입주까지가 6년이야. 세상에 이런 빠른 재개발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사업성 자체가 여기가 조합원이 한 450명 정도 되는데 지금 1600세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분 빼고도 일반 분양분이 2배 이상이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임대 빼고도. 네. 그러면 당연히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 확 떨어지면서 사업성 자체가 엄청 좋다라는 거고 아, 그러면 추가 분담금 거의 안 나오는 건가요? 거의 안 나오지는 않겠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가 네. 뭐 어쨌든 공사가 지금 네. 올해 안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파트를 지어야 되잖아요. 사업이 진행이 네, 돼서. 네. 그렇다고 보면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높다라는 소리예요. 네. 그런 걸 네. 감안한다고 해도.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의지는 지금 여기 주민들이 뭐 의지가 뭐 엄청납니다. 지금 작년 10월인가부터 본격적으로 이거 저 동의서 구했는데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접수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신축이라고 했을 때 일단 신축 24년부터 신축한 빌라도 괜찮고요. 권리산정 기준일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 착공돼 있는 거, 예. 착공 신고돼 있는 것까지도 괜찮은 거니까 네. 이런 신축 빌라들 아마도 좀 발품 많이 파셔야 될 거예요. 신축 빌라가 별로 없던데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 일반 부동산 현장을 간다고 해도 그 부동산에서는 중개잖아요. 그러니까 지어져 있는 예. 물건, 기존의 물건들을 중개하는 예. 거기 때문에 물건들을 많이 만나볼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일단 뭐 저뿐만이 네. 아니라 이렇게 전문가님들이 만약에 세미나도 하고 뭐 사업 뭐 이렇게 얘기들을 네. 할 거예요. 네. 그러면 1대1 상담을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뭐 굳이 다른 전문가 필요 없고 저한테 찾아오셔도 너무 좋겠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또 네. 충분히 잘 알려드리고 물건까지도 네네. 확보가 네. 되니까. 네, 상담 고- 신청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 한번 신청해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감사합니다. 결론은 네. 일산 것도 괜찮지만 투자 쪽으로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답심리 모아타운 네.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저희 방송 많이 애청해 주셨던 것 같아요. 고민하셨던 부분 중에서 이 모아타운 재개발 쪽으로 투자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따님과 함께 한번 다시 상담도 한번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고민이 많은 분들, 저희에게 그 고민들 많이들 전해주고 계시는데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많은 상담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질문들이 겹치는 것들이 있어서 요즘 정말 이런 것들이 고민이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종인 소장의 해답으로 그 내용 찾아가 볼 텐데요. 바로 소개해 주세요. 네, 요즘 제가 인사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시국이 좀 어수선하잖아요. 뭐 시국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 시국.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수선하면서 이분들 저분들 오프라인에서 1대1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엄청 일단은 걱정 한 보따리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보따리 한번 풀어보려고 하면 또 그 고민 대상자도 아니시거든요, 사실은. 그냥 뭐 집이라고 해야 사실은 전혀 뭐 보유세 이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실 분이 마치 그냥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런 상황일수록요, 저는 그 초심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심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동산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이 자산이다 보니까 입지적인 어떤 힘 그런 것들 유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생 제가 지금 이제 50이 넘었는데 내일 모레 60을 앞둔 상황에서 인생 저보다 훨씬 또 제 프로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로 중장년, 그러니까 중년 이상의 또 노년층들까지 좀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저를 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사실은 이 부동산 살아오시면서 굴곡이 항상 있고요. 떨어질 때가 있으면 당연히 오를 때가 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까지에 와서 한번 이 끝점을 시작점부터 끝점만을 본다라고 하면 가파른 우상향으로 점철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잠깐에 일어나는 어떤 이런 상황을 가지고 너무 고민을 하지 마시라 이런 소리고요.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이 이런 거예요. 어떤 이슈적으로 보면 지금 서울 아파트 팔고 수도권 단독주택 뭐 지어서 가든 아니면 단독주택 내가 꿈꿨던 게 아파트 생활 말고 뭐 텃밭 좀 가꾸면서 반려동물 좀 같이 좀 키우고 앞에서 뛰놀게도 하고 이런 꿈들을 많이 또 얘기를 하세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아서라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데요. 일단은 보시면 지금 서울 중위권 아파트 작년 이제 딱 중반기네요. 작년 6월 기준으로 해갖고 10억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꽤 많이 올랐죠. 지금 뭐 14억, 뭐 15억을 육박을 하니까. 이때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 매도하고요. 경기도 중위권 단독주택을 한다라고 하면 그 당시 이제 5억 5천 같은 시기에 이랬으니까 매도를 하고 단독주택으로 갈아탄다라고 하면 지금 4억 6천 정도의 차익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나는 은행에다 넣어놓고 뭐 좀 쓰고 뭐 이렇게 하시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건 나중에 해도 안 늦는다는 소리예요. 일단은 뭐냐 하면 꼭 노인네들만, 그러니까 저 나이 드신 분들, 은퇴자들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
부동산은 지금 직장인들, 젊은 층들, 20, 40대들, 5, 60대들 다 지금 세대를 불문하고 투자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직주 근저 원칙에 위배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소리가 뭐냐면 지금 서울의 이 출근 시간을 평균적으로 내 보니까 한 82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뭐 90분이라고 하고 그러면 1시간 반 정도죠. 요걸 이제 출퇴근까지 해서 왕복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하루에 3시간. 지금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어떤 게 평균 시간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왕복하면 3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서울에 한 3, 400벌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시간당 한 2만 원꼴일 텐데 이 2만 원으로 3시간이면은 지금 6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6만 원에 대한 사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비용을 그만큼 부담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또 더블로 되는 게 무슨 소리냐 하면 3시간을 차라리 내가 초과 근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투잡을 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외로 나갈 시간에 대한 비용을 세이브하면서 오히려 더블로 더 돈을 더 벌 수가 있는 거야. 기존의 내 급여 소득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인적인 시간당 비용에서도 세이브하는 측면에서도 안 좋은 거고요. 이 수도권의 단독주택으로 그냥 수도권도 서울을 떠나는 순간부터 안 좋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무엇보다도 이게 훨씬 큰데 삶의 만족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니 직장에서 빠르고 이 3시간 동안 내가 통근에 매달릴 바에 이 3시간 동안 개인에 대한 투자, 개인 여가 활동 아니면은 뭐 또 어떤 삶의 어떤 질적인 향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비교가 될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도 그러겠지만 뭐 부동산이니까 가장 큰 건 이거죠. 가격 상승률의 차이입니다. 1986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86년 이후에 한국 아파트 단독주택의 가격 추이를 본다고 하면은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73,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80, 즉 80% 단독주택이 80% 오를 때 아파트는 473% 오른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일단은 가격 상승률적인 측면에서도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셔라. 그래서 답변 드리면은요. 앞으로 서울에서의 아파트 선호 현상은 이거는 뭐 불변이죠. 지금 지나가는 사람 10명 놓고 너 서울 아파트 살래? 경기도 주택에 살래? 아니 공짜로 집을 준다? 야, 서울의 아파트 선호 현상은 정말 불변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단독 다세대 어떤 이런 빌라들, 연립주택들, 특히나 이제 비유가 오늘 단독주택이었으니까 이런 주택들 같은 경우에요. 지금 현재의 가치보다는 사실은 아파트로, 추후 아파트로 변화하게 되는 이 미래 가치가 있죠. 재개발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미래 가치에 대한 고민이 더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어디 수도권에 있는 단독주택 이런 거 갈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그게 고민이라면 차라리 서울에 있는 다세대나 서울에 있는 단독으로 가는 건 그나마 낫겠지. 그나마. 그런데 이제 서울의 단독이 땅을 그 비싼 땅을 서울에는 깔고 있을 텐데 금액이 얼마나 또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어찌됐든 단독과 다세대의 가치는요. 지금 현행에 대한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훨씬 선행되는 시대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해도 수도권 쪽으로 가갖고 하는 거는 좀 아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자리, 교통, 편리성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춘 어떤 서울의 가치는 불변이다. 이거는 불변일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저는 최소 50년까지는 서울의 가치는 불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3기 신도시가 또 된다고 하면 이쪽에 이제 서울 쪽에 영향으로 인해서 또 금액이 좀 줄어드는 거 좀 조정이 빠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이 3기 신도시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 뭐냐면 단기적으로 서울의 주택 가격을 좀 조정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한번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보시면 서울 그 외곽으로 보여지는 지금 이렇게 지도로 보여준 수도권의 신도시 현황이 보면
일단 서울 주변으로 해서요. 뭐 노란색이 지금 1기 신도시인데 저쪽에 일산이라든가 부천의 중동, 뭐 군포, 안양의 평촌, 그다음에 성남 분당 요렇게 해가지고 1기 신도시가 한 5개소. 그다음에 뭐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더해서 이제 또 서울시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또 LH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까지 해서 총 신도시는 지금 28개고요. 보금자리가 19개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지금 서울을 뺑 둘러서서 거의 포위하듯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서울에 있는 주택 가격이 진지게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은 돼요. 판단은 되는데 이게 뚜껑 열어보니까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도시를 해가지고 뭐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서울, 그러니까 동경이라든가 어떤 특정 지역 같은 데는 잡지 못했지만 전체적인 이런 라인 자체, 서울의 동경이라든가 이런 쪽들에 웬만한 영향력을 가해지면서 전체적인 일본의 주택 가격을 좀 끌어내렸던 게 뭐냐면 일본은 개발을 할 때요. 철도청이 먼저 이제 선행 역할을 하죠. 그래서 철도 교통을 먼저 확보해 놓은 다음에 그 주변에다가 이제 도시를 만드는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보금자리 이게 주택부터 집부터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주택 가격의 상승을 저지하고 서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몰리는 수요를 분산해 준다라는 게 목적이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서울 연결 간선 도로라든가 또 철도망이 먼저 좀 완성이 돼야 이게 좀 잡히겠지. 일례로 지금 위례 신도시를 예를 좀 들어드렸는데요.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가 21년이죠. 21년 완공 강남까지 10분 이렇게 분양할 때 분양 당시에 위례 신사선을 엄청 홍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300억이죠. 2,300억 이 교통 부담금을 분양가에 다 포함해서 먼저 다 걷었어. 그래서 이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아직 삽도 못 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위례가 그 입지적인 갖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어떤 입지적인 그 장점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3기 신도시죠. 창릉 신도시도 GTX-A 그 창릉역이 이게 지금 원래 올해 개통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하염없이 2030년으로 밀린 거고 이거 자체도 더 밀릴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송파 하남선 거의 지금 뭐 센세이셔널 했거든요. 이 송파 하남선도 지금 2030년 개통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32년으로 또 밀린 거야. 이렇게 되면 또 34년이 될 수 있고 36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교통이 먼저 선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 서울의 주택 가격을 단기적으로 좀 확 틀어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되지를 않으니 아무래도 좀 불편할 텐데 그러니까 이 신도시 사업 발표하면서 교통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라고 항상 우리는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런데 뚜껑 열고 보면 희망회로만 계속 소비하는 이런 결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서울의 주택 가격을 단기간에 흔들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1기 신도시 착공 때만 그러니까 일산이라든가 분당 요거 착공할 때만 사실은 신도시에 대한 기대심에 의해서 서울 주택 가격이 빠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1기 신도시 착공 때만 가격 조정에 기여를 하더라. 그 이후로는 뭐 의미도 없더라. 그리고 역대 신도시 조성 사업의 패턴이 사실은 계속 동일하죠. 제가 보기엔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도 똑같을 것 같아요. 서울 주변에다가 그냥 택지 개발해갖고 집 먼저 짓고 나중에 선 연결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분양에 대한 인기도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의 결과도 매냥 신도시로 인해서 서울의 주택 가격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제 결론이고요. 강남 대체지 또 많이 물어보세요. 제2의 강남은 어디일까? 제2의 강남 어디일까? 저는 답부터 드리면 없습니다. 감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직주 근접, 주택 가격을 결정짓는 직주 근접에 최선봉에 서 있습니다. 최정점이에요. 65만 개의 고임금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게 강남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일자리가 직접 뭐 보시면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GTX-A, C 물론 예정입니다.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광역 노선, 지역 노선들이 모두 깔리게 되면서 그러니까 교통에 거의 깡패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일자리까지 65만 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거기에 전국에서도 대표로 하는 학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이런 데서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거는 산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를 또 클러스터화 해갖고 세계적으로 순위를 매긴 게 있거든요. 이거 이제 혁신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서울이 세계 4위입니다. 4위. 그 정도로 서울 자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 클러스터로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정점이 강남입니다. 그러면 제2의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서울에서 25개 자치구주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 전단인 건데 강남이 항공모함이라고 하면 그 옆에 수송선들 그 옆에 이제 따라드는 보급선들 밑에 잠수함 이런 것들이 다 항공모함 전단이 되겠죠. 그게 나머지 24개 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제2의 서울에서 강남의 역할을 하는 도시를 찾아야 되는데 있겠습니까? 없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 거 비슷한 게 지금 혁신 클러스터로 순위가 17위가 됐던 게 세종 대전 도시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 균형 발전은 사실은 실패 쪽에 가깝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택 시장이 계속해서 양극화가 되는데 누가 강남을 버리겠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이건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청년들의 서울 집중화가 점점 세지더라. 그러면서 강남에 대한 선호는 점점 높아지고 있더라.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강남이 가진 어떤 양질의 풍부한 일자리, 거기에 강력한 교통망, 더해서 주거 편의성, 최고 수준의 학구는 대체 불가다. 그래서 제2의 강남 꿈도 꾸지 마라. 그러니까 강남이 살짝 조정은 되겠으나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을 끌고 가는 데에 대해서는 그 역할은 끊임없이 하겠다. 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상승 잠재력이 있는, 그럼 어떤 집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시는데 보면, 말씀드렸죠. 제2의 강남은 이거는 사실적으로 불가해요. 제가 상당 기간이라고 표현했지만 불가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이 중심이라는 건 맞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강남권 교통망으로 그러니까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 즉 작년 예를 들어볼까요? 주택가격이 조금 빠지던 것들이 회복이 된 게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진 않았었지만 별내 쪽에 있는 것들을 본다고 하면 8호선으로 해갖고 잠실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 잠실역 이용객들이 상당히 강남역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요. 즉 강남권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그런 노선들에 있는데 금액 자체가 아직은 눌려 있는 상태다. 그런 곳들은 잠재력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는 특정 지역을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지금 예로 그런 쪽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울 3도심으로의 접근성, 즉 강남이 어렵다. 그러면 강남 다음으로 있는 3도심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되는 거고요. 이젠 잘 알잖아요. 도심이라고 하는 광화문 일대, 을지로 이런 쪽들. 그다음에 강남, 그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이쪽으로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이 될 곳들. 그러면 지금보다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뭡니까? 정차 안 하고 이게 급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타게 되면 정말 한 3, 40분이면은 이렇게 많이들 광역 노선들이 깔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 좀 괜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어차피 서울이 지금 노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들을 고를 때 용적률 가급적이면 낮은 거. 이제 저층은 끝났기 때문에 중층, 중고층이 남아 있는데 중고층은 사실상 불가한 거고요. 중층에 대한 것들을 한번 용적률을 잘 보시면서 그다음에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쪽들을 또 다시 한번 하면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요런 것들, 내 집이 거기에 해당한다. 요런 것들은 상승 여력이 아직도 충분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니까 당연히 용적률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그러면 일반 분양 가격을 이만큼 책정해도 이게 분양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주변의 분양가 자체가 오르는 공사비를 감안하더라도 그 위에 분양가 경쟁력이 있는, 즉
아파트 가격이 높은 금액으로 형성이 돼 있는 곳들에 대해서 당연히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확보하는 거게 되니까요. 용적률 보시고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 평균 가격들을 좀 보신 센스를 좀 보시면 좋겠고, 거기에 이왕이면 대단지가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 둔촌주공 살리기도 있었잖아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일단 대단지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사회적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줄여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공적 자금을 투입하든 뭘 하든. 그러면서 더해서는 규모의 경제적인 측면이 있겠죠. 일단 대단지면 뭐가 들어가든 뭐 비용도 세이브가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으니까 그런 쪽들을 감안을 해서요.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상승에 대한 여력도 있고 그런 쪽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답변으로 결론으로 내어드리면 강남 접근성 개선이 가능한 아파트다? 그러면 괜찮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3도심 일자리의 접근성이 개선되는 아파트. 가급적 신축 공략하십시오. 재건축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신축을 공략을 하시는 거고, 거기에 낮은 용적률, 신축이 아니다 그러면 낮은 용적률의 적정 분양가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냐, 거기에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대단지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뭐 이슈적인 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상담을 주셨던 거를 간략하게 정리해 봤고요. 계속해서 남은 시간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시장이 혼란스럽다고 해서 서울을, 특히나 이 강남을 버리지 말아라라는 내용이 주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언제든 여러분 한 분 한 분 고민 풀고 싶으시다면 저희 전화 이용하세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이고요. 남은 시간은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1296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검단 신도시에 거주 중입니다. 내년 초에 전매 제한이 풀리면 매도를 하고 구리시 호수공원 인근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검단이냐, 구리 호수공원 근처냐, 그러니까 투자성이 좀 비교해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어떻게 보면 네, 비교하기가 딱 좋네요. 일단 검단 그리고 구리.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게 검단 신도시 아파트 매도 후 구리시 호수공원 인근에 이제 갈아타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데요. 검단에서 구리로 갈아타기인데 저는 찬성. 이유는 글쎄요. 그러니까 그냥 숲을 보고 한번 답을 내보죠. 무슨 소리냐면, 자, 검단 지구에 아파트 가격이 연동되는 곳들이 어디 있을까요? 보시면 이쪽에 이제 일산이 있겠고요. 이쪽에 운정, 그다음에 김포, 아래쪽에 청라지구, 뭐 계양, 이런 쪽들이 검단과 연동이 되는 지역이 되는 거고요. 구리에 연동되는 곳들은 다산 신도시, 여기 하남 미사, 이런 곳들이 구리에 연동되는 거고요. 서울 쪽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검단 같은 경우는 강서구가 되겠죠.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는 강동구가 되겠죠. 자, 강서구와 강동구의 입지적인 우월을 비교하면 또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구리 쪽으로 넘어오시는 거 저는 찬성. 그러면서 구리시 호수공원으로 이제 구리 쪽으로 들어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리에 보면 구리의 호수공원 쪽으로 오는 게 또 어떤가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구리 내부적으로 보면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여기 경의중앙선이죠. 경의중앙선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구리역. 구리역이 중심이 되는 여기 이제 인창동, 인창지구가 될 텐데 이쪽 일대가 과거의 중심 권역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내려옵니다. 뭐 따라서 요 8호선. 개통한 8호선 따라서 아래쪽으로 해서 요 수택지구, 즉 장자공원 호수역 쪽으로 구리시 전체에 어떻게 보면 중심부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리시 호수공원 인근 갈아타기 대찬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끝난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는 계속 열어둘 거거든요. 고민 아직 남아있으시거나 또 이번 주 목요일에 오후 2시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의 또 다른 고민 해결하기 위해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